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독경제. 오늘 만나볼 전문가는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젊은이들이 재테크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아무래도 목돈이 일단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대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휴먼 뉴딜 우리 작년 기억나시죠? 휴먼 뉴딜. 네, 네. 이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람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휴먼 뉴딜 중에 8조 원 규모의 대책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아하. 일단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이름은 요건 조금 별로 안 마음에 안 드네요. 아무튼 일단 장병이네요, 그죠? 그래서 물론 아들 둔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네. 좋은 상품입니다만 이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혜택을 확대한답니다. 아하.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정부 정책 금리가 0.5%인데 네. 여기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 포인트 추가 금리 지원. 아하. 그래서 또 이런 금리 비과세 혜택에 더해서 22년부터 내년부터 원리금의 또 3분의 1을 추가로 얹어주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장병들한테 좀 더 이렇게 도와주는. 상당한 좀 도움이 되겠네요. 이 정도면. 이게 참 제가 군에 있을 때 받았던 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좀 억울하죠? 아니요, 그건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네, 월 납부 한도는 40만 원이니까 예.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할 수 있으니까 40만 원씩 적금 부으면 전역대 한 1,000만 원 정도. 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리금이 750만 원인데 정부가 250만 원 정도를 더 붙여주는 거니까. 예. 이건 제 아들이 내년에 군대 갈 것 같은데 무조건 가입하라고. 무조건 이게 뭐라 그러죠? 한도까지 다 채워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새 사실 청년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예, 힘드니까 좀 어렵긴 하겠네. 예, 이걸 이제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고 실제로 얼마 전 여러 논쟁들 속에 군 제대하면 얼마 주자 네. 이런 제안들도 있었던 걸 생각하면 다른 데서 뺏어 주자 그래서 논란이 있었죠. 저는 일단 그 예. 제안 자체가 네. 아주 나쁜 의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좀 약간 돌발적인 예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거는 22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더 이렇게 강화된다고 하니까 네. 이건 일단 올해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재원 마련은 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3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도 새로 생겼다면서요? 예, 이게 저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거니까 예.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는 맞는데 네. 좀 이따 제가 그 통계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를 해주는 거라서 약간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예.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연소득 2,200만 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해서 좀 낮은 저소득.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청년들이 소득 수준 자체가 일단은 사회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청년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대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요. 네. 그래서 3년간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을 하게 된다면 예. 상당히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최대 3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요. 예, 이게 상당히 큰 돈이 돼서 최대 한 1,000만 원대 중반 정도도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가 청년 희망 적금. 청년이 붙은 여러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년 희망 적금은 이제 이번에는 아까 2,200만 원이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위에 올려서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됩니다. 네. 2년 만기로 연 6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데 1년 차 2%, 2년 차 4%의 저축 장려금을. 그래서 1,200만 원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도로 원금의 한 3% 정도 달하는 36만 원 정도의 돈을 추가로. 그리고 벌이가 좀 더 나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청년을 위해서는 펀드 납입액의 40%를 연말 정산해서 이렇게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옛날 근로자 그 주식저축계좌가 좀 떠오르는데요. 상당히 큰 40%면 상당히 큰 이 정산이고 특히 벌이 급여가 5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로 세금이 좀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마 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연간 납부 한도 600만 원, 펀드 투자 기간은 3에서 5년 정도라 일단 우리 그 청년들의 재산 형성, 축적에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아까도 이야기한 재원 문제부터 예. 시작해서 지속성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정말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정부까지 이어지는 지속성이 보장될 것인가,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을 것인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구독경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구독경제 오늘은 EAR 리서치 대표 홍춘욱 박사 모시고 청년들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 좀 짚어봤는데요. 홍 대표님, 청년들이 아무래도 이 사회생활을 첫 발을 내디디려면 물론 젊음이 자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종잣돈이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마음도 좀 편하고 뭔가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좀 경험 바탕으로 조언을 좀 한번 주신다면요. 예, 제가 뭐 흑수저 중에 흑수저라서 예, 그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전세 보증금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던 세대라서. 예. 그러니까 월세가 예전에 되게 비쌌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은 시절이니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덕이고 특히 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도 전환하면서 돈을 빼서 좀 편찮으신 일이 있고 그러면 송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 하면서 다람쥐 챗바퀴 도는 그 심정 속에서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나온 2020년 기준 가계금융 복지조사 통계를 봤더니 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 20대 가계의 자산 보유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1년 사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1억 1천만 원 정도였는데 작년 통계는 1억하고 700만 원. 네. 그래서 2.5% 줄었는데 문제는 30대는 자산이 오히려 크게 늘어서 30대는 3억 2천이 3억 5천, 6천. 그러니까 이게 집을 살 수 있는 종잣돈이 있는 분들은 작년에 주택을 구입하신 30대들은 큰 자산의 성장을 기록한 반면 네. 20대들은 이렇게 정체되거나 또는 작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직장을 잡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자산이 줄어든. 네. 그러니까 저도 외환위기 때 20대를 보낸 사람으로서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아까 우리 정부가 했던 그런 정책들이 저는 참 좋은데 부디 좀 지속성이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이게 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게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대 이대남이라고 우리가 부르나요? 아무튼 예. 20대 남성들한테 너무 좀 요새 인기가 없으니까 이거 선거용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엔 이걸 좀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오해도 풀고 더 나가서 오늘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 20대처럼 그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20대들이 좀 줄어들어서 맞아요. 다들 좀 자산 형성에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게 좀 재테크라고 하죠. 이 네. 자산 형성 종잣돈이 조금 마련되면 이게 사람이 좀 태도가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 중에 하나가 아주 깨어있는 국제화돼 있고 이 생각이 깨어있는 20, 30대와 예. 예전 사회에 살고 있는 저희 50대들이 회사에서 많은 충돌을 일으키는데 그건 저희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할 때 그 말도 못하는 폭력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직장 내에서요? 예. 그 상사. 네, 상사가 선택적인 주사라고 저희들이 부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장님이나 뭐 본부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순둥이처럼 술을 먹을 때도 얌전하게 먹던 사람이 그러니까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예, 그 저희들 이렇게 신입 사원들 또는 저처럼 이제 대리 진급을 앞두고 있는 이게 이제 종잣돈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일도 종잣돈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기운이 빠져 있겠어요. 그런데 또 승진은 해야 월급이 오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술을 따르고 택시를 타고 이제 또 그분이 저보다 훨씬 부자지만 아무튼 제가 그분을 모시고 택시에 이렇게 그분 댁에 모셔다 드리는 동안 너무 많이 폭행을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택시 안에서요? 예. 아이고. 그 택시 기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고 차를 세울 정도로 심하게 아이고. 맞았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럼 제가 그런 꼴을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제가 그때 눈이 죽어 있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유로 네. 힘들게 모으던 돈들도 없고
더 나가서 외환위기 중인데 진급은 안 시켜줄 것 같은데 네. 회사에서 또 잘릴까 겁은 나는 아하. 상황에서 윗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만만해 보이면 네. 또 더 나가서 재테크도 실패하고 해서 눈이 둥 떠 있으면 아하. 이 그 사회생활에서 이 나쁜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잘 포착을 잘하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마음대로 합니다. 다룹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가 그 재테크가 뭐 재산 형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사람의 이 존엄성 또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이루는 기제들이 주변에서 너 잘한다는 격려도 필요하지만 네. 조금이지만 깨먹지 않고 재테크를 그러니까 위험하게 좀 안 하고 예. 원금을 꾸준히 불려나가는 그런 재테크를 해나가는 것도 그래서 사소하지만 자주 성공의 기억을 갖게 되는 게 예. 사회생활에서 참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그때 그걸 못해서 그런 고통을 겪었고 또 그게 이제 제 생각에 26년 동안 직장 생활하게 하는 중에 직장을 그렇게 자주 옮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예. 회사 생활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뒤로 뭐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참 적응 못하게 된 홍 박사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도 물론 홍 박사님 젊은 시절처럼 그렇게 많이 그 강한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도는 덜하더라도 어쨌건 종잣돈의 필요성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코인, 가상화폐 뭐 이런 것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패 소식도 많이 들리고요. 이게 좀 위험성도 크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거든요. 예. 근데 누구나 다 함께 부자 되는 세상이 있고 그런 자산이 있으면 이미 누군가가 그 전에 먼저 사놨다가 우리 그 마음 급한 사람들이 막 사들일 때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결국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한테 예. 좀 그 달러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원화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네. 몇만 원, 몇백만 원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게 들어오는 돈 중에 일부를 달러로 저축을 하면 어떨까?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달러로 저축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전에는 그냥 외화예금밖에 없는데 외화예금은 아시는 것처럼 수수료 환전 문제가 좀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여러 상품들이 있어요. 예.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원화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투자를 하게 되니까 아하. 자주 계좌 내역을 안 쳐다보게 되는 좋은 점이 있죠. 아하. 내가 몇천 불, 몇만 불 쌓일 때마다 기분이 좋지만 네. 그날 환율로 일일이 계산하지 않으면 자기 원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 말씀은 해외 시장에 그 주식 투자를 하라 이 하는 말씀이죠? 것도 괜찮죠. 근데 예. 이제 주식이라는 것에 딱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아하. 달러 자산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네. 미국의 리츠 펀드 같은 그게 뭐냐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월세 나오는 거 받아서 배당 주는 펀드들 거의 채권 같은 그리고 지금 뭐 미국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뜨겁다니까 거기서 뭐 크게 원금 손실의 리스크는 좀 적고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막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주식에 올인하자라는 말은 이건 물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네. 아시는 것처럼 20대 시장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원금이 적고 그 원금을 깨먹으면 안 된다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네. 길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에도 자주 매매하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고 예. 두 번째는 정보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주식에 올인하고 또 코인에 올인하는 전략이 일부 극소수의 소수의 승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뛰어든 사람이 많으면 그렇죠. 행운 아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네. 그게 다 모두에게 다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차라리 네. 우리 환율 이 달러 자산에 투자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2020년 3월처럼 우리 경제 되게 어려울 때 보면 안타깝게도 그때 막 달러를 산다고 외화예금 가입자가 늘죠. 환율이 급등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면 네. 오히려 수익이 나죠. 아하.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위기가 올 때 우리 회사가 어려울 때 재테크가 성공하게 되니까 예. 그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또는 자산시장에서 저평가된 걸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네.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시스템화한 게
네. 저는 국민연금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연금의 자산 투자 방식을 좀 배워서 안정적으로 외환 중심의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조언으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경제 오늘은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왔다. 안녕, 귀여운 꼬마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안녕. 라디오를 진행해요. 철이 없었죠. 라디오가 좋아서 정치를 그만뒀다는 자체가. 당신도 라디오를 좋아해요? 그럼 오후 6시 95.9에서 만나요. 약속.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